불렀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하에서 대원군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호신책의 일환으로 시정잡배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대원군이 사귀었던 가장 대표적인 시정잡배가 바로 천하장안입니다. 대원군은 집권 후에도 이들을 막후 정치에 활용했는데 천하장안이 활개치던 이 운영궁은 훗날 해방이 되자 김두한패가 중심이 된 대한민청 별동대의 초창기 본부로 사용된다. 보신 것처럼 이미 구한말에도 이렇듯 권력과 주목이 서로 유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일찍부터 이 낭인과 야쿠자를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이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들을 이용해서 민비를 시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한말의 무례배를 본격적인 주목패로 볼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주목패의 형성은 일제의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주목시대가 열린 1930년대 경성, 그 중에서도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종로 상권의 중심이었던 이 우미관 앞입니다. 당시 일제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토지를 잃은 그 농민들은 도시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시장이나 역 근처에서 불황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심께나 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경성에는 상권을 중심으로 내로라 하는 주목들이 할거를 하게 됩니다. 1930년대 경성은 크게 일본 주목과 조선 주목으로 양분되는데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명동과 충무로에는 하야시라는 일본 야쿠자가 버티고 있었다. 조선 주목으로는 권투선수 출신 김기환이 서대문의 와관패를 이끌고 있었고 왕십리에 자리 잡은 김남사는 시구문과 뚝섬 일대를 장악했으며 또 어물전과 유곽이 많은 마포에는 정춘식이 버티고 있었다. 종로는 쟁쟁한 주목들이 여러 탈구하고 있었는데 힘이 장사였다는 구마적 고희경, 종로의 명물 야시장을 장악한 쌍칼, 보성 전문학교를 나와 YMCA를 중심으로 학생패를 이끈 신마적 엄동욱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 일자에서는 대학을 나와도 이렇다 할 취직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학생패들이 망나니패들과 함께 건달 생활을 했었던 것이 특징인데요. 이 조선 주목들은 싸움으로는 한가득 했을지 모르지만은 조직 수준으로 보면은 동네 건달을 막 벗어난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주목 세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저 전국구가 아니고 지역구 정도였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조선에서 본격적인 전국구 주목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통적인 조선 상권인 종로에는 30년대부터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바로 술집과 극장 같은 유흥업이었습니다. 바로 이 우미관이라는 극장의 주인도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가 보디가드 겸 기도로 조선 주목을 영입한 것입니다. 우미관에 영입된 주목은 바로 김기환이었다. 서대문 와관패의 두목 김기환이 우미관에 들어옴으로써 종로는 새로운 삼각구도가 형성된다. 일단 김기환이가 권투로서 이름을 날렸어. 잘했어요. 재치 있게. 지금 뭐라 그럴까? 막 알리 같은 스타일이라고 할까? 김기환은 와관패와 우미관패를 한꺼번에 쥐임으로써 일약 장안의 큰 주목으로 성장했다. 그 무렵 김두한은 우미관 매점에서 요갱이나 파는 말단 조직원 소위 꼬붕이었다. 그러나 우미관 사장 와카사키는 김기환만으로는 불안을 느껴 새로운 주목을 영입하게 되는데 내 나이를 가르쳐주겠다. 그가 서커스단 출신 단도의 명소 니토리오 무사시였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니토리오는 성격이 포악해 부하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던 차 김두한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김두한에게 패한 니토리오는 만주로 떠나고 우미관은 다시 김기환 체제로 돌아간다. 내가 졌네. 그러나 김두한은 이미 훌쩍 커 있었다. 우리도 같은 남자지만은 탐복할 정도야. 그 사람이 힘이 장사가 아니라 몸이 그렇게 빨랐어.
어깨만 턱 짚으면 벌써 뿡 떠가지고 상대방 양짝발로다 탁탁 치고선 벌써 한 번 맞으면 벌써 뚝 떨어지니까 그만큼 동작이 빨랐어. 별명이 뭐였습니까? 한 방이에요. 한 방이면 그냥 가니까. 일본 경찰을 때린 김기환이 구속되고 신마저 광동욱마저 만주로 떠나자 김두한은 경성의 심장부 종로를 평정하게 된다. 이때 그의 나이 약관 18세였다. 이 네로라 하는 주목들을 꺾고 조선의 대표적인 주목패가 된 김두한패. 그러나 그들 앞에는 더 큰 주목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수표교 밑으로 흐르는 청계천은 명동과 종로를 가르는 지역 경계이기도 했지만은 또한 주목들의 구역 경계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표교를 넘어가면 일본인 거주지인 본정, 그러니까 혼마치가 있었고 그 혼마치에는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 야쿠자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야시에 혼마찌강이 있었다는 본정 삼정목. 본정통이고 그야말로 일본 아이들 그 야쿠자 그대로지. 양짝에 사람이 쫙 있고. 예.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오야봉을 저 뒤에 산설이 안고 상승했다. 안고 거기 이제 내가 들어가가지고 와서 이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김동해는 경성일보 논설위원 사키무라의 소개로 하야시를 만나 주목세계에 입문하게 된 사람. 후에 김두한과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하야시패를 떠나 김두한패에 가담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가 하야시패의 중간 보스로 활약할 무렵 하야시의 세력은 대단했다. 집안의 식객만도 40명이나 됐다는 조선 내 일본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 하야시.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국분 태안도 사람이 선우영빈이 한국 그러면 선우영빈이야. 선우영빈 씨고 이제 일본 말로 당시로 이제 하야시지. 그 양반이 어려서 일본을 들어갔어. 부모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일본서 모든 걸 배웠어. 일본서. 그래서 일본서 성장하면서 일본 즉 말하자면 야구사, 이제 두산만이 밑에서 일을 봤단 말이야. 그 양반이요. 하야시의 일본 내 보스라고 하는 두산말, 일본명 도호야마 미스루. 그는 김옥균이나 손문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기도 한 거물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야쿠자들의 보스가 되었을까? 원래 무사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던 도호야마는 협객들을 수하해두고 양성했으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들을 적절히 이용했다. 그의 정치적 신조는 대동아시아주의, 따라서 대륙 침략에 선봉에 섰다. 나중에는 일본 우익의 본산이 됩니다. 그 일본 우익의 본산이 돼가지고서 수많은 나인들을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보내고 만주, 중국에 보내서 그 대륙 침략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소위 협객, 우리나라는 건달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협객들이 많이 모여들죠. 일본 정계의 거물 도호야마를 정치적 배경으로 삼고 조선으로 파견된 야쿠자 하야시는 위세가 대단했다. 당연히 조선 총독부에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정무부장인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총리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도 하야시가 부르면 와. 저녁에만 술자리 같이 하고 놀다 가고 그런 정도로 이제 유래를 가졌으니까 파워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서장 같은 건 무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지금의 명동을 비롯 을지로, 충무로 일대를 장악한 하야시는 이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상납을 받았다. 또 중간 보스들에게는 직접 가게를 차려줘 운영하기도 했다. 하야시는 김동회에게도 양복점을 차려줬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양복점 같은 거 하나는 몇 억 줘야 이제 하나 차릴 거 아니겠어? 그때도 이제 액면은 적지만 그런 정도의 뭘 하나 차려서 이제 나를 식생활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잖아. 자기가 나를 안 도와줘도. 그렇게 자기 일 봐줄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안정을 시켜놓고 이제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형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우리 가제가 양복경찰인데 물론 김동해도 그 수입금의 일부를 상납했다. 이렇듯 하야시패는 기업적 형태로 조직을 이끌었고 그런 만큼 조직도 안정돼 있었다. 한편 우미관패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관철동에 자리 잡기는 했지만 하야시패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당시 종로꼬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상욱. 그는 김두한과 어린 시절부터 쭉 건달 생활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사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떻습니까? 꿈만 같으죠. 뭔가 멋이 있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못 있었지. 종로꼬마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진 그가 김두한과 종로를 주름잡던 시절 김두한의 수하에는 각지의 주먹들이 몰려들었다. 우미관패는 한때 그 직계조직원만도 70명이 넘을 만큼 성장했었는데 그 패의 두목답게 김두한은 씀씀이 더 컸다고 한다.